옥자 씨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당시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어린 자식 하나 있는 걸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산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는 일이라 무조건 시장에 좌판을 깔고 앉았습니다. 새벽에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도매로 사서 시장 좌판대에 올려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정말 고된 인생살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수십 번도 더 죽으려고 했을 만큼 하루하루가 절망적인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옥자 씨에게는 아들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에 인생을 건 옥자 씨에게 아들은 세상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 애미의 마음을 아는 듯 아들은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모질고 독하게 살아 중년에 마침내 지금의 국밥집을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2명의 주방 직원을 두고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밥집을 해서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줬고 단기 외국 유학까지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들과 자그만 국밥집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석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은 호러미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던 자식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올 때면 꼭 어머니 선물부터 챙기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외롭게 자라서 그런지 아내를 무척 아끼고 믿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부터 아들의 모든 관심사는 아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았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아들은 빈말이라도 늘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밑반찬을 좋아해서 옥자 씨는 틈틈이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반찬은 돈으로도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특별해요.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인류 호텔 주방장보다 훨씬 뛰어나요. 자주는 못 봐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 주었지요. 옥자 씨는 그런 아들 내외가 고마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끔씩 며느리는 옥자 씨를 모시고 나가 간단한 외식이라도 해줬습니다. 어딜 가나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하기에 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옥자 씨 주변 사람들은 옥자 씨 아들 내외를 효자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그런 자식들도 많지 않다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옥자 씨는 그런 아들 내외를 위해 매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태줬습니다. 며느리는 입꼬리가 올라가 고맙다며 꼭 은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답받으려는 마음 하나도 없으니 얼른 내 집 마련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아들이 찾아와 넌지시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차를 외제차로 바꿨는데 할부금이 매월 60만 원씩 들어간다면서 처음 시작하는 신혼생활, 어머니가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수에 맞게 차를 사야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건데 어쩌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자기 승진도 하고 그러면 월급도 올라갈 텐데 무슨 걱정이냐고 오히려 옥자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넣어줬습니다. 옥자 씨의 마음은 얘들이 빨리 자립해서 자기 집 마련해서 손주 낳고 잘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며느리로부터 급히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혼식 때 찾아준 동창들을 불러내 점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 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체크카드에 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자 씨한테 식대비 25만 원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난처한 상황에 놓인 며느리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어 25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월 아들 내외가 뜯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더니 급기야 며느리 명품 옷 한 번 사달라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옥자 씨는 그때부터 며느리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낭비벽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어서 자칫 아들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듯 했습니다. 옥자 씨는 며느리의 옷값 요구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전셋집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면 어느 천년에 내 집 마련하겠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갈수록 오만해지고 아들은 우유부단하게 그런 며느리 눈치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아들의 태도도 점차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무슨 말을 해도 묵뚝뚝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혹 신경질을 내거나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옥자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자 씨는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가 진지하게 꺼낸 말은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췌장암, 그것도 꽤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옥자 씨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준 명을 다해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절망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집에 와서 하룻밤을 꼬박든 눈으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지나온 세월 모두 애틋했습니다.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이지만 인생이라는 게 특별히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찬란했거나 비참했거나 어쨌든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옥자 씨는 두려움보다는 체념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뒷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다시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비통했어요.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원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살아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인생을 좀 더 다르게 살아갔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은 끝이 있는 법. 유독 나만 달라질 이유가 있을 수 없겠죠. 아들 내외는 뜻밖의 비보에 놀래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충격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살았는데 이제 누구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들 내외는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보다는 두려움과 암담함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어느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에요? 확실하다고 그러더라.
이미 많이 퍼진 것 같다고.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막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뭔 말을 꺼낼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냉담하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졌다는 듯 말입니다. 며느리는 갑자기 아들의 팔을 붙잡더니 얼른 나가기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어딜 빨리 가야 하는데 늦었어요. 병원 얘기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 아들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며느리와 함께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을 놓고 옥자 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얘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 경황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투병 생활에 필요한 건 뭔지 아들 내외와 함께 알아보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추상적이고 아리송한 말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일부에는 전문적인 암투병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했더니 역시 끝까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이라며 옥자 씨 이름을 확인하더군요. 그러면서 옥자 씨 병원 차트가 다른 사람 것과 바뀐 상태로 진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옥자 씨는 암이 아니라 소화불량과 약간의 위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옥자 씨는 순간적으로 얼마나 허망했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다시 확인해 봐도 분명히 옥자 씨는 암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순간 해방된 느낌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오를 듯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직원한테 뭐라고 한참 동안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을 암 환자로 만들어 이틀 동안 죽음 속에서 살게 했느냐며 따졌습니다. 따져 물으면서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병원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 같아 문자로 소상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2분도 안 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암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병원에서 큰 실수를 한 거네요. 그래. 그렇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연락한 거다. 이어서 며느리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믿기길 안 했어요. 건강한 분이 어떻게 암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래. 다행이다. 니들 걱정할까봐 알려주려고 전화를 몇 번씩 했는데 받지를 않더구나. 아, 일이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옥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내외가 암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어딘가 더 냉담하고 옥자 씨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 다 전화를 받지 않더니 암이 아니라는 문자를 받고서는 득달같이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옥자 씨는 곰곰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옥자 씨가 가지고 온 아들 내외에 대한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암 투병을 하는 옥자 씨를 자식 내외가
헉헉거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암 투병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암담할 때 가족이라고는 달랑 아들 하나였는데 그 아들이 연락을 끊었던 것입니다. 옥자 씨는 그동안 느끼고 있던 아들 내외에 대한 감정이나 평가를 달리 생각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옥자 씨가 암투병을 하게 된다면 아들 내외는 병수발을 들지 않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옥자 씨는 홀로 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바쁘다면서 뭘 찾아오고 그러냐? 암이라고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서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더 잘 챙길 테니 앞으로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어려웠을 때는 곁에 있어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암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하늘이 다 노랗게 보이더라면서 어머니는 절대 암에 걸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자신들과 좀 더 가까운 데서 아니 이왕이면 함께 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꺼냈습니다. 그 말에 옥자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일처럼 현실로 어떤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곁에 의탁할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들 내외가 보여준 행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었으면 이렇게 놀래지 않고 금세 확인해 봤을 거예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집을 팔고 싶지 않으면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사는 건 어떠세요? 옥자 씨는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지 몹시 헷갈렸습니다. 명료하게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 괜히 불안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믿음이 반감되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면 아무래도 의지가 되고 남보다야 가족이 더 낫지 않겠나 싶었어요. 며칠을 생각한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잘 결정하셨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옥자 씨를 띄워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를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점차 이상한 상황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을 차리는 것도 기쁜 마음에서 자식들 만나게 먹으라고 했던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적으로 옥자 씨의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살림살이에 손끝 하나 대지 않게 되었어요. 쉬는 날에도 방 안이나 소파에 처박혀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역시 그런 와이프 눈치나 보면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옥자 씨가 살림살이 전담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는 옥자 씨를 마치 하인 다루듯 했습니다. 한 집 살림을 하는 몇 달 동안 옥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혼자 살던 집의 식구가 늘어나면서 살림 규모가 두세 배로 커졌으니 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이 훼옷은 헹것들과 함께 돌려주시고 어머님 속옷들은 따로 세탁하세요. 어머님,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밤에 시궁창 냄새가 나요. 좀 깨끗이 청소를 해주세요.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뭔가를 트집 잡아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해서 무안해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습니다. 나중에는 옥자 씨를 하인대하는 듯 막말을 하고 대놓고 구박을 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도 그에 동조하여 며느리의 기세만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기고만장한 며느리는 점점 자신의 신분을 옥자 씨와는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하나하나 간섭하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에요. 요즘은 이런 냄새나는 음식은 잘 안 먹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는 거예요. 옥자 씨는 자기 집 놔두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스스로 반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 느낀 며느리는 게으르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았어요. 아들은 우유부단하고 와이프의 눈치나 보며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라보는 옥자 씨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토록 현명하고 용기 있었는데 결혼하고부터 이상하게 아내 치마폭에만 쌓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아가는 옥자 씨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살게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옥자 씨는 심하게 고열과 몸살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의 까다로운 요구대로 살림을 해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어지러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며느리 보고 병원에 좀 데려달라고 했더니 금세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한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니까 택시 타고 병원에 가라며 나갔습니다. 옥자 씨는 그런 아들 내외를 괘씸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수 없이 택시를 호출해 간신히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잠이 들었다 깨었더니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정신 좀 드냐며 보호자분이 없어서 그러는데 어디 연락처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옥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곧 오겠다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오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10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 내외는 2번 찾아왔었습니다. 그것도 와서 잠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옆 침실 쪽에서는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수시로 찾아와 함께 있어주고 하는데 옥자 씨는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어요. 옥자 씨는 갑자기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나 반문해 봤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해주느라고 해줬건만 날이 갈수록 옥자 씨를 대하는 아들 내외의 태도는 더욱 악화돼 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줬는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은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안타까운 것입니다. 집을 합치자고 해서 그것까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아들 내외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지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옥자 씨는 엄청난 외로움과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치 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겨진 옥자 씨를 바라볼 때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는 신세로 보여질 뿐이었습니다. 옥자 씨가 퇴원을 하는 날에도 며느리나 아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퇴원이래요? 미리 연락을 해주시지. 내가 퇴원하는 날짜를 전혀 모르고 있었냐? 네, 몰랐어요. 저는 아범이 챙길 줄 알고 있었어요. 옥자 씨는 냉랭한 표정으로 그동안 병원에는 와보지도 않고 집에서 뭘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반박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누워 계셨지만 저는 서서 고생했어요. 어머님이 안 계셔서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잖아요. 그거 다 치우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바깥에 할 일들이 생겨서 좀 바빴어요. 어머님만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명도 변명 같아야 믿어주거나 말거나 하지. 이건 완전히 배째라 식이었습니다. 그런 고약한 며느리의 태도에 분개를 할 뿐 옥자 씨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에 옥자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제 명에 못 산다고. 갈수록 홀대하고 무시하는 며느리와 모르는 척하는 아들 사이에 끼어 스트레스만 더 심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리칼이 너무 빠져 진찰을 받아봤더니 스트레스성 탈모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애시당초 살림을 합친 게 잘못이었습니다. 살림을 합치고 나서부터 아들 내외의 차별과 구박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도 아들 내외는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옥자 씨 혼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었는데 혼자 차례를 지내려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며느리 SNS에는 추석을 맞아 친정집 엄마와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옥자 씨는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결혼하고 모든 게 처음이니까 봐주자 생각을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의 처신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이러려고 자식을 키운 건지 후회막심이었습니다. 그때 생각 같아서는 당장 아들을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화가 나고 또 서글펐습니다. 병원에 퇴원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들 내외는 뜬금없는 말을 했습니다. 장모님이 요즘 우울해져서 정신적으로 안정을 드리고 싶어 연휴를 맞아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우울하기로 따지면 옥자 씨야말로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여행을 갔다 왔으면 했습니다. 그런 심정을 아들 내외에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입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아들놈의 언행이 서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며느리가 옥자 씨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이라기보다는 지시를 했던 것이지요. 어머님, 저희 갔다 오는 동안 집안에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청소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오실 때 가져온 그릇들 일부는 좀 버리고 다시 새 것을 사야겠어요. 불필요한 것들 과감히 버려주세요. 도깨비 나올 것 같아요. 꼭 해주셔야 해요. 그때까지도 옥자 씨의 건강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폐렴 후유증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호흡이 벅차 맘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인네를 집안에 남겨두고서 여행을 간다는 자체가 노인 학대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옥자 씨는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말입니다.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난 당일은 하루 종일 잠만 잤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활동이 훨씬 편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나가 최근 집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매도가를 책정해서 매물로 내놨더니 매수자가 몇 명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불할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찾아가 매달 아들 내외에게 보내고 있는 생활비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 차 할부금도 지출도 끊어버렸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아들 내외의 SNS에는 재밌는 물놀이와 맛있는 먹방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한박 웃음이 너무 낯설고 남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옥자 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아들 일행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옥자 씨는 이미 필요한 짐을 일부 챙겨 놓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집에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는 온갖 짐들이 쌓여 창고처럼 돼 있었고, 방마다 박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어쩌다 집안이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 피곤해 죽겠는데 집안 꼴이 이게 다 뭐예요? 짜증나서 정말. 옥자 씨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니 이리 좀 앉거라. 그래, 여행은 재미있었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뭔지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 그러니 한 달 내로 니들도 이사 가거라.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는지 재차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집을 팔다니. 왜 팔아요? 저희도 모르게. 니들 모르게 판 거다. 니들과는 이제 남남처럼 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핏대를 올리며 짜증 썩인 말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내 집이다. 내 맘대로 하는데 니들 상의가 왜 필요하니? 며느리는 자기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 우린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우린 어디로 가야 해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까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 옥자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아들 내외를 남겨두고 챙겨놓은 짐을 끌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뛰쳐나와 옥자 씨를 가로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노망 들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노망이라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고 차 할부금도 내주고 옷값도 내주었다. 나중에는 살림까지 합치자고 해서 그렇게 해줬다. 그런데 니들이 나한테 한 일은 뭐냐? 명절에 혼자서 차례를 지내게 하고 아플 때 도망가 버리고 입원해 있을 때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휴 때 친정집만 챙겨 여행을 가고 집안 살림살이는 전부 나한테만 맡겨놓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만 했다. 그런 게 정말 잘한 짓이란 말이냐? 그렇게 생각하니? 옥자 씨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유 원장을 공증한 게 있다. 니들한테는 한 푼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라. 내 재산 모두 독거노인을 위한 자선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며느리까지 현관으로 다가와 옥자 씨의 팔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 없어? 네 친정집으로 가면 되지. 그렇게 좋은 친정을 놔두고 어딜 가니? 아들은 애걸복걸 옥자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면 지금 당장 손가락을 잘라내 보이겠다고요. 하지만 옥자 씨는 웃었습니다. 정말 네가 손가락 하나라도 자를 용기가 있는 인간이었다면 처음부터 호레미를 홀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럴 용기도 배짱도 없는 허접한 놈이라고, 그런 자식을 키운 내가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통곡을 뒤로하고 옥자 씨는 짐을 끌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난 자식. 저렇게 하찮은 녀석을 뭘 기대하고 금지옥엽 키웠을까 생각하니 허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앞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업보를 씻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